이 시간은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TV와 라디오에서 모두 큰 활약을 하시는 조태영 기자. 네, 저 사실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한번 반복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아, 예, 네. 좋습니다. 예, 라디오에서 좀 더 열심히.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뭐 방금 예고 비슷하게 한 것도 있지만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네. 간밤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높이면은 시중의 자금이 줄어드니까 네. 증시에는 일반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상은 뭐 어차피 사실 기정사실이었고 예고됐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매파적인 발언이 상당히 많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예상 범위 안쪽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되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반등을 했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도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중심으로 속도를 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막판에는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장중에 2,700선을 되찾기도 했는데 네. 결국에는 1.33% 오른 2,694.51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좀 눈에 띄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연일 말씀드렸는데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다가 네. 오늘은 일단은 순매수로 돌아섰는데요. 그렇군요. 기관과 쌍끌이로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네. 네. 반면 개인이 이틀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할까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장 네. 막판에 낙폭을 더 키우면서 21.4원이나 내린 네. 1214.3원이 됐는데요. 네. 3월 4일 이후에 처음으로 121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랬군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3년 만에 기준금리 네. 인상을 했는데요. 네,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에 2주열 총재라든지 이렇게 간담회를 네. 하면서 내용을 발표하는데 네, 그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범위로 정하는데요. 지금은 0.00%에서 0.25% 그러니까 제로금리죠. 네. 이거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보통은 이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0.25%포인트씩 조절을 일반적으로 하죠.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던 게 2018년 12월 그러니까 3년 3개월 만에 인상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사실 금리를 빠르게 조정을 하면서 제로금리 기조를 유지를 해왔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을 네, 밟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일단 0.25%포인트라는 점에서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 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FOMC는 회의가 끝난 뒤에 점도표라는 걸 공개하는 게 또 우리랑은 좀 다른 모습인데요. 네, 이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표를 직접 보면은 좀 어려운데 일단은 올해 말에 금리 수준을 1.875%로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올해 FOMC가 이제 6번이 남았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씩 올린다고 가정하면은 6번을 다 올려야지 네. 이 금리 연말 예측되는 금리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앞으로도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네. 내년의 금리 전망은 2.75%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3번 아니면 4번 이렇게 올리게 될 거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 미국은 계속 쉴 새 없이 금리 인상을 그렇죠. 하게 되겠네요. 네. 10차례까지도 할 수 있다고 일단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경제 전망에도 변화가 좀 생겼네요. 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지고 물가는 높아졌다. 이대로면 뭐 좋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걸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사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린 거는 어느 정도 예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가장 큰 게 역시 물가 조절인데 네. 각국의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역시 물가를 관리하는 거라고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한국은행법 1조 1항을 보면은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설립된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물가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죠. 네. 세계적으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7.9% 올랐어요. 네. 이게 1982년 1월 이후에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4.3%로 대폭 높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오름폭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네. 이게 분명한 배경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걱정되는 거는 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준금리를 높이면은 시중에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게 물가는 잡을 수 있어도 경기에는 어찌됐든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8%에서 그러니까 기존 4%에서 2.8%로 낮췄습니다. 1.2%포인트 이것도 크게 낮췄는데요. 네.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또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면은 경기 회복에 조금 저해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준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국내 기준금리는 기본적으로 미국보다 낮게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2018년에 국내 경제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니까 한번 이게 금리를 낮춰서 역전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우려가 컸었는데 사실 같은 금리로 돈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달러를 가질 거냐 원화를 가질 거냐 그러면은 100명이면 100명 보통 다 달러죠. 달러를 네. 선택하겠죠. 네, 네. 좀 씁쓸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네, 기축통화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를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물가 상황도 심상치가 않으니까 우리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네. 일각에서는 올해 한 두세 차례 정도 더 기준금리를 올려서 1.25%인데 이게 연말에는 1.75%나 2%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은행 총재죠. 네. 현 이주열 총재께서 임기가 31일에 끝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청문회 일정 같은 걸 고려를 하면은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신임 총재가 내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죠. 네, 정권 네. 교체기에 또 지금 상당히 좀 이슈가 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논란까지 벌어지고 네. 있는데요. 지금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네, 있죠.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겠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중도 신문이라는 곳에서도 사설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 총재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관의 총재 정도는 네. 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혼인 통계도 나왔군요. 지난해 혼인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요. 사실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근데 출산율은 OECD 중에서도 꼴찌, 독보적인 꼴찌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인구 줄어들고 아이도 네. 태어나지 않는데 혼인마저 줄어들었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암울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 3천 건이었다고 해요. 네. 1년 전보다 9.8% 그러니까 10%가 줄어든 겁니다. 네. 10년 전을 보면은 2011년에는 30만 건이 넘었는데요. 이게 2016년에 20만 건대로 줄었어요. 5년 네. 만에 줄었고 또 5년 만에 10만 건대로 줄어들었습니다. 30대 초반 남자는 10.3%가 줄었고요. 네. 20대 후반 여성은 14.4%가 감소했습니다. 이 두 연령대에서 가장 낙폭이 컸는데요. 그렇군요. 통계청 설명을 보면은 30대 인구가 줄었고 이건 맞을 겁니다. 네.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었고 코로나19가 겹치면서 결혼을 연기한 경우들이 많았을 거다. 이렇게 제- 통계청은 분석을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상당히 있고 네. 후배 기자들 중에서도 네. 결혼을 제때 못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초혼 연령도 눈에 띄는데요. 남자는 33.4살, 네. 4살, 여자는 31.9세였습니다. 네. 1년 전보다 남자는 0.1, 여자는 0.3 높아졌는데요. 네. 10년 전과 비교하면은 남자는 1.5세, 여자는 1.9세 상승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인구 감소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지금 전반적인 결론을 보면은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나마도 잘 안 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인구라는 거는 국력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 경제TV 뭔가요? 사실 이건 통계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사회학자분들한테 여쭤봐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 혼인 감소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부동산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구하기가 어려우면 혼인을 꺼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실 저도 그랬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부동산 정책 실패가 사회 곳곳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식주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많이 다루는 정책이 주인 것도 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새 정부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또 실패하면 나라의 근본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